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구름 솜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의 힌트 요정 김나입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로 문을 제가 활짝 열어봤는데요. 유명한 노래죠. 근데 진짜 가사만 보면 뭐 봄, 여름, 뭐 꽃 얘기도 나오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미싱이 뭔지는 알아요? 미싱이요? 네, 미싱은 잘 돌아간대잖아. 아 미싱. 어. 미싱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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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싱. 아, 미싱. 아니에요. 실종은 잘 돌아간다고요, 그럼요? 미싱은 뭐냐면 재봉틀. 아 옷 만들 때 실 같은 거. 이게 도도도도도 그게 미싱이에요. 바느질 할 때 그걸 미싱이라 그래요. 진짜? 네. 근데 이게 또 국회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노동자와 관련된 좀 대표적인 노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노동이나 어허. 노동자 이런 역시. 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예리한 것 같습니다. 역시. 자세한 거는 이분이 나와서 알려주실 거예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금달쌤! 우후! 네. 주 며칠째? 5일. 하루 몇 시간 노동? 8시간. 노동 3권 보장, 최저 임금제의 시행. 통파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약간 협박처럼. 노동법이 너무 유명무실한 껍데기뿐인 그런 법이었던 것 같아요. 국회가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잘알 국회의사가 되는 날까지 함께하는 금발쌤 최태성입니다. 자, 오늘 느낌이 좀 오긴 왔는데요. 과연 장혜원 아나운서의 그 촉이 맞을지 국회 빅데이터 키워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제2대 국회 제15회 제20차 국회 본회의의 주요 키워드인데요. 와. 그러네. 노동 많이 임금 문제, 보이네요. 근로시간, 그렇죠. 노동자. 노동자.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바로 노동자의 권리를 외쳤던 국회의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우리의 일상생활과 그렇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면 우리 모두의 관심사거든요. 여기서 노동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맞습니다. 외국인 어린아. 노동자. 시험 학생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아직 예비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Z세대에 있는 친구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노동법을 몰라서 손해본 적이 있어? 친구들 알바하는 걸 들어보면 사장님이 임금을 늦게 줘서 계속해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친구가 거기 사장님이 갑자기 너 이제 그만 나와 라고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 아이고. 알바를 하면서 사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국가근로를 했었는데 국가근로 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따로 노동법을 몰라서 손해봤던 적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FM대로 할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 와, 그거는 지금 우리 대학생이 그 누구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고 더 나아가 직장인이 되려고도 하지 않지 않을까?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사회 초년생이나 아르바이트를 처음 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챙겨주지 않는 기업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산업혁명 시대에도 영국의 아동들이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체불을 당하거나
노동 착취를 당했던 것처럼 노동법이 없었다면 결과적으로는 생존권에도 위험이 생길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노동자가 됐을 때 야근을 지속적으로 시키는데 추가 근무 수당이 없다거나 그렇지, 뭔가 계속해서 안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했을 때 노동법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노동법 너무 풀어주네요. 중요하죠. 그죠? 네. 네, Z세대 친구들도 이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또 노동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점도 있다고 해요. 궁금한 점? 네. 어떤 게 궁금할까? 노동자, 노동법과 관련해서 큰별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큰별쌤, 우리나라에 노동법이 언제 생겼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큰별쌤, 우리나라에 노동법은 언제 생겼는지 궁금해요. 네, 이게 훅 들어오는 그런 깜짝 질문을 해줬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노동법은 그럼 언제 최초로 만들어졌을까? 재헌국회 네. 아닐까요? 재헌국회 때 그냥 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노동법도 왠지 그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노동법. 맞아? 아니 근데 너무 달라졌어요. 지금 이제 우리 시즌 1이랑 비교를 하면 네. 시즌 1 때 그냥 이쯤에서 노래 한 곡 해드릴게요. 야, 근데 너무 노래를 당당하게 지금 정답을 맞나요? 단어 설정이 좀 많이 달라졌죠. 네, 맞아. 네. 멋있다. 노동법 제2대 국회에서 노동법을 만듭니다. 네. 당연히 재헌국회였을 것 같은데 아니네요. 그죠. 사실 이제 광복 직후였던 미군정 시기에도 임금에 대한 법령, 노동부 설치에 관한 법령, 뭐 이런 어떤 단편적인 법령은 있었습니다. 이후 이 재헌국회가 들어서면서 이 노동법을 만들려고 시도는 했는데 1948년 7월 17일 무슨 날인가요? 재헌절. 재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죠.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 및 의무를 표기했고요. 노동관계법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국회는요. 1949년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 조정법의 그 초안을 법제처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헌국회에서 이런 노동근로법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현대사,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또 재헌국회가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지잖아요. 그 사건이 뭘까요? 6.25 전쟁. 맞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을 하죠. 그래서 이 법안이 제정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1953년 제2대 국회에서 노동법을 드디어 발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동법을 만들게 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일지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방쟁의. 들어보셨나요? 조방쟁의.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네. 의? 나이 씨 들어보셨어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데 네. 쟁이 그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개구쟁이, 국쟁이 이런 쟁이는 아니죠. 개구쟁이? 나 또 이런 생각은 또 처음이었다. 그거는 그렇게 아니겠죠? 똑같이 있어요? 아니죠. 의이가 아니라 강이야. 그냥. 아니 저는 왜냐면 쟁의라면 저는 이제 학술적 단어로 너무 당연히 익숙히 알고 있었는데 날씨가 처음 저를 깨워주셨어요. 여기에 개구쟁이, 장난쟁이, 뭐 에이, 장난하는 조방쟁이. 거짓말쟁이. 야 이렇게도 접근이 가능하구나. 네. 이 쟁의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같은 고용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앞에 조방은 우리 큰별쌤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쟁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업이에요. 스트라이크. 투쟁, 파업. 그걸 쟁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조방은요. 회사 이름이에요. 조선 방직 회사. 예, 조선 방직 분쟁 사건을 줄여서 조방쟁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 방직이라는 방직 회사에서 발생한 노사 간 갈등이었는데요. 국회에서 논의가 될 정도로 아주 큰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이 조선 방직. 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사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부산. 예, 부산인데 보세요, 이 내부. 와. 규모가 장난. 와, 저 뒤에 계속 있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전쟁
직후 이 모습이에요 지금요. 대박이다. 오, 규모가 이 엄청 당시에 이런 회사 있었네요. 이거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네. 엄청나죠? 이 조선방직은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자본으로 세워졌는데, 광복 이후에는 한국 정부에 귀속이 되었습니다. 1950년에는요, 무려 3,000명이 넘는 임직원이 일했고요. 대기업. 엄청나죠?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엄청나죠. 엄청 대기업. 6.25 전쟁 발발 이후에는 이 부산이 임시 수도 또 중심지가 되면서 그 규모가 6,000명 정도로 커집니다. 그랬겠다. 그랬겠다. 야, 한 회사에 크네요. 6,000명이면은 얼마나 규모가 컸었는지. 부산 범일동 일대인데요.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요, 동네 이름은 범일동인데 그냥 조방. 워낙 범일동은 곧 조방. 그렇네요. 네, 워낙 회사가 크니까 크기요. 그냥 조방 이렇게 불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정도 규모면 진짜 부산 경제 핵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조방으로 그 공간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산뿐만이 아니고요. 뭐 이 정도 규모면 당시 국가 경제의 중심 중 하나였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1951년. 자, 1951년이면 어떤 사건 과정이었을까요? 전쟁 전쟁 6.25. 과정입니다, 지금. 이 1951년 조선방직 경영진 20여 명이 대거 구속이 됩니다. 왜요? 네, 구속이 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으로 전국에 있는 방직 공장들이 파괴되었거나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감 오시죠? 네. 전쟁 중이니까. 그런데 임시 수도 부산에 있던 이 조선방직, 이 조선방직은 피해를 입지도 않았고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장 등 임직원이 고의로 군수 물자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회사의 재산을 몰래 부정 처분한 혐의, 이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가 된 거예요. 전쟁 중인데 그렇죠. 군수물자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군수 물자가 지금 굉장히 급할 거 아니에요. 이 군수 물자를 대는 회사가 또 이 조선 방직이었을 텐데 여기서 지금 부정과 부패가 지금 벌어졌다. 뭐 이런 어떤 감이 좀 오셨을 네.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이 사건이요. 조선 방직을 음해하려는 정치적 음모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경영하던 많은 기업체들이 한국 정부에 이관됐다가 민간에 불화가 됩니다. 불화가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티안? 불화. 네, 이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화일 수 있고요. 불화. 불화 말고. 네, 불화. 어렵죠? 하는 그거 아닌가요? 상하. 오오오오오오오. 불은 불을 내렸구나, 그냥.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불화는 뭐냐면 주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공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광복되면서 일본인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공장은 가져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럼 그 공장은 누구 거다? 우리나라. 한국 정부. 정부께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그거를 싸게 돈을 받고 준 거죠. 민간 회사가 된 거죠. 이걸 불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선방직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동안 함께 일했던 경영진과 노조가 협조해서 이 회사를 정부로부터 불화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노노노노노노노 이 조선방직에서 일했던 그 임직원과 노동자들 이 사람들 말이야 이승만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아 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들이 야당의 정치 자금원이 되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연임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방직을 불화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조선방직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죠. 이 조방 사건으로 구속된 경영진들은요.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유죄. 자, 결국 이 조선방직은 불화가 취소되었고요. 그냥 국영기업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해 9월에 이승만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강일매. 누구요? 강일매. 이 강일매라는 인물이
조선방직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임명이 됩니다. 누구랑 친하다 그랬죠? 강일매가? 이승만 정부와 친한 그런 관계 있는 강일매. 자, 이 강일매가 관리자로 임명되면서 더 큰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뭔가 쎄한 기분이 드네요. 더 큰 폭풍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뭔가 이 사람들 이승만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불하 취소했어. 그리고 여기에 이승만 정부와 가까운 사람을 지금 집어넣었어. 네. 강일매는요, 취임 후 대대적인 신규 채용과 해고를 단행합니다. 무려 123명을 신규로 채용을 합니다. 123명을 엄청나게 네네. 많은 사람을 지금 채용을 한 것이죠. 근데 일할 사람을 이렇게 더 뽑는 건 노동자 입장에서 더 괜찮은 일 아닌가요? 이 신규로 채용한 사람 과연 누구였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업무부장과 격리부장, 업무부장 다 관리하는 총괄, 네. 격리부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 돈. 돈 만지는 사람. 업무와 돈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부장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강일매의 처남. 느낌 오죠? 진적했어요. 네. 후생부장. 후생부장은 이제 뭐 직원들 이제 복지나 뭐 이런 거. 또 복지하려면 또 돈 많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이 후생부장에는 동서. 이런 식으로 지인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 꽂아 넣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수십 년간 조선방직에서 일한 직원들보다 이들에게 더 높은 직급을 주기까지 합니다. 아, 그러면 안 돼.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일해왔던 이 장기 근속 노동자 20명을 해고하고요. 노조의 핵심 간부마저 해고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인사권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 방직을 자신의 손 아귀에 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조선방직은요, 지금 국영기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화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죠? 상공부에서 직공은 100%, 사원은 75%, 중역은 50%의 임금을 올리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강일매는요, 신규 채용을 핑계로 임금을 동결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아니 이제 정부에서는 일단 어쨌거나 올리라라고 했는데 저희들 새로 뽑아가지고 돈이 없어요. 동결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또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이제까지 광목천 이걸 지급했었는데 그마저도 없앱니다. 점심에 이렇게 드시라고 김밥을 드렸는데 바쁘니까 이제 그것마저 없애진 거예요. 어떠시겠습니까? 반발 일죠, 노동자들이 다. 김밥을 달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장화돼야죠. 지금. 아 또 가서 해주고 싶네. 당연히 노동자들은 공분합니다. 열받죠. 자, 그래서 1951년 12월 15일부터 쟁의에 나서게 된 거예요. 강일매는 물러가라! 뭐 이런 벽보를 공장과 사옥에 붙이기도 했고요. 아예 떼지 못하게 이렇게 옷 등판에 붙이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1952년 1월 21일에는요. 여성 노동자 1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강일매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위마저 벌입니다. 정말 이때 가만히 있을 국회가 아닌데. 그렇죠. 이쯤 되면 또 이제 하여튼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면 맞아요. 우리 늘 봐왔잖아요. 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면서 이제 국회가 그쵸.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당한 일을 국회가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속기록 내용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다른 것이 아니라 새칭 조방 사건에 관한 문제를 일정에 올려서 오늘 의논해 볼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고 싶은 것은 즉각적으로 직각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관계 각 장관, 사회부 장관, 내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 세 장관에게 물어서 그 진상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에 힘쓰는 동시에 우리 국회로서 조사단을 조직해서 우리 헌법에 제정된 노동자의 쟁의권과 단체 교섭권이 유린되지 않는 조치를 긴급히 취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매번 그 사회의 약자들, 또 부당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국회가 항상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걸 고치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법이 필요하니까. 법을 만드는 주체가 국회다 보니까 늘 그 중심에는 이 국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래서요, 1952년 1월 21일 국회는요, 진상조사단을 꾸립니다. 이후 1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고요. 2월 29일 국회에서 조방쟁이 사건 조사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특히 이때 이제 활약했던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한 분이 전진한 의원이 계세요. 이 전진한 의원은요, 강일매의 그 만행을 낱낱이 읊으면서 노동자를 위한 결정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후 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 보고를 접수 상정한 결과 재석 107명 중 93대 0. 이 결과가 어떤지 뭐 아직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놀래요? 아니, 93대 0이라는 게. 아, 그거 자체로. 네. 자, 그럼 과연 93대 0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네. 93대 0! 강일매 사장은 물러나라. 라고 결의를 합니다. 네. 국회가 노조에 손을 들어준 거네. 그렇죠. 아우, 다행이죠. 다행이네. 네, 그럼 결국 강일매는 쫓겨난 건가요? 그게 또 상식이겠지만 네. 이 국회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네. 중요한 것 아까 강일매랑 친한 게 누구라 그랬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정부.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국회는 결의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그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강일매. 그러다 보니 상공부에서도 쉽사리 해고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요, 이 강일매는 역시 믿는 구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데 노동조합원의 회사 출입을 막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등 만행을 마구마구 저지릅니다. 미쳤나 봐. 아니, 야, 국회에서 결의까지 났는데.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요, 적반. 어디 자기가 폭력을 써. 자, 그런데 이에 포기할 국회와 노동자들이 아니겠죠? 자, 당시 전진한, 임기봉 의원 등은요, 이 조방쟁이 사건에 대한 확실한 해결과 답변을 촉구하게 됩니다. 관련 속기로 한번 우리 예원 씨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는 국회 여론과 국민의 여론을 믿고 있어서 이때까지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는 할 수 없어요. 정부에서라도 상공부 장관이 이와 같이 무성의하게 답변하고 책임을 검찰청에 맡겨요. 경찰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이용을 당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국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할 수 없이 최후수단으로 내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조방에 단행하는 동시에 국제자유노련과 국제노동기구 ILO에다가 호소하고 동시에 CIO, AFA에 터치할 것을 유엔에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호소를 좀 하겠다라고 이 문제를 알리겠다 선전포고를 하네요. 네.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어떤 결연한 그런 의지가 확 느껴지네요.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죠, 네, 지금요. 예. 이러면 우리 세계에 알리겠다. 이런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예.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바로 다음 날 3월 12일 전진한 의원을 비롯한 조선방직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 만인 13일에 파업 종결 선언을 내립니다. 이게 엄청난 그 결의와 엄청난 의지 속에서 지금 파업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하루 만에 파업 종결 선언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상합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크리스틴. 제가 설명해드릴 수 있지요. 네. 오늘 좀 네. 음악! 네. 오늘도 내일 모레도 그것이 알것입니다. 입니다. 웰컴. 도대체 왜 하루 만에 왜 그랬을 거야? 왜 그랬을 거야? 왜 그랬을 거야? 네. 왜 그들은 파업 종결 선언을 해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한데요. 예. 아마도 파업을 시작하니까 뭔가 이제 노사 간의 합의가 아주 극적으로 타결이 된 게 아닌가.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우와. 여기는 이제 전진한 의원이 조선 방직 문제를 국제적으로 호소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또 나타난 사람 있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짐작이 안 가는데.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딱 나왔어요. 센데. 네. 동명. 이러면 세죠. 센데. 특히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조선 방직을 문제 개입을 하는데 어허. 네, 예원 씨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데. 조선방직 회사에 대해서 아직도 다소간 시비가 있는 모양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비가 있어도 다 소용이 없을 것이다. 종업원은 다 밀어내고 단순한 생산 발전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고용에다가 맡길 터이니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이 주장 하에서 일해야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내보내고 달리 조직할 것이니 다 알아듣기를 바라며 종시 못 알아듣고 공연한 시비를 일으키려고 할 터이면 다 분리할 것이니 나의 의도를 다양해 해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조금 중격적이잖아요. 예. 약간 협박처럼.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지금 총파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러니까요. 직접 나서 파업을 공연한 시비로 보고 네. 공연한 시비를 일으킨 사람은 모두 해고다. Fire. 여기서 뭐 일하기 싫어요? 뭐가 불편해요? 이렇게 들어주는 차세가 아니라 뭐 일하기 싫어? 그럼 가. 이 차세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공식적인 그런 의견인 거잖아요. 대통령의 대통령이 이거 당연하죠. 당원이니까. 당연하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진한 인원과 노조는 어쩔 수 없이 24시간 만에 파업을 종결을 산업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 대부분이 해고를 당하면서 약 3개월의 노동쟁의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분하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음 주 만나요. 그것이 알고 싶냐? 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바이.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요 마무리가 있어서 화나던 게 좀 사그라들었어요. 내용은 화가 났는데. 저희 이승만 대통령이 한마디 딱 하니까 그냥 바로 이게 종결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 파업의 대가는 굉장히 혹독했습니다. 파업 주동자 30여 명이 검거되었고요.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됩니다. 강일매. 이 강일매는요, 바로 이 전진한파로 분류되는 노동자 450명을 해고했습니다. 야, 이게 너무 많아. 이렇게나 많이? 당시 국제신보에 이런 기사가 실리기도 합니다. 해고자는 복직을 못하고 타처에도 구직하지 못하여 가두를 방황. 특히 여직공들은 밤의 여인으로 전락, 윤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대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당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동법이 꼭 필요한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이게 노동자들이 전혀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방쟁이는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잖아요. 실패로 막은 내렸지만 노동법의 필요성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보다시피 지금 이 대통령 한마디에 노동자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구속되고 쫓겨나고 해고당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 봤잖아요. 와, 정말 이 노동자들은 어떠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확인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본 것이죠. 자, 그래서 국회에서 노동 기본권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를 하는데요. 전진한 의원은요, 1952년 12월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 조정법의 심의를 우선적으로 상정하자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자, 이 긴급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마침내 1953년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 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안 4개가 드디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네. 진짜 민중과 국회의 관심과 투쟁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성과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조방쟁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삶 속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네. 그 첫 페이지를 열었던 출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낸 성과라는 사실 아셨나요? 자, 그런데 이후 발전 과정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1960
그리고 70년대에 이어지는 이 노동자 권익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자, 이걸 이제 보시면 과연 이 당시에 노동자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아마 여기 나오는 그 멘트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국가자주경제재건의 우렁찬 한마소리와 함께 혁명 후 처음으로 만든 노동절 기념식이 3월 10일 국민회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전국 노동자 대표들은 노동조합의 정치 이용과 비건설적인 노동쟁의 등 과거의 그릇됨을 버리고 노동자와 기업주가 일치 단결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열성적인 노력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비건설적인 노동쟁의 등 과거의 그릇됨을 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쟁의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위. 파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다고 지금 얘기했죠? 비건설적이다. 과거의 그릇됨이다. 그러니까 파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지금 노동절 하고 있는 겁니다. 5월 1일 근로자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만약에 이제까지의 그릇된 쟁의를 그만두고 비건설적 쟁의를 그만두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야, 이건 정말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 아마. 나죠. 그죠? 근데 네.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쟁의를 버리고 경제개발을 성공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보다 경제개발에 더 중점을 둔 사회 분위기, 그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법적으로도 이 근로자가 단체 행동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제한원법부터 계속 이어져온 이균점권,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폐지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시켰습니다. 아니 노동관련법이 만들어졌는데도 어떻게 노동자 권익에 대한 인식은 점점 후퇴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극들이 결국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어떤 그 비극적인 이야기들,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970년 실린 기사입니다. 이름뿐인 근로감독관. 너무 가슴 아픈 또 사건이 있었죠. 전태일 군의 그 분신 자살까지 일으킨 평화시장. 자, 다음은요. 조선호텔 종업원 노조 결성하려다 해고된 직원 항의 분신 자살 기도. 자신을 포함한 노조 운동자 5명을 해고한 것은 명백한 노조 운동 방해다. 다음 보면요. YH 여공 철야 농성. YH 무역회사 여공들은 9일 밤을 철야하고 10일 이틀째 농성을 계속하다. 끊임없이 지금 노동자들이 시위하고 그걸 또 찍어 누르는, 탄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영화도 있었죠. 아름다운 청년 누구? 전태일.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봉제 노동자였던 전태일 열사는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17세가 되던 해 이 청계천 평화시장 3일사에 취직해서 미식일을 시작하죠. 햇빛도 비추지 않은 그 좁은 다락방에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하루 최대 16시간씩 일하면서도 극심한 저임금에 고통받았습니다. 전태일은 이때 자신뿐만 아니라 특히 이 주위의 그 어린 여공들, 지금으로 보면은 한 중학생쯤 되는 그 여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 봉제 노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공이라는 표현 안 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여공 이런 표현 썼거든요. 이런 어린 여공들의 그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노동 착취 실태를 자각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갈까 고민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네. 이 근로기준법이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엄청 충격을 받아요. 그 법이 있었는데도 그 법이 지켜지지 않고 그렇죠. 심지어 모르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하루에 지금 내가 16시간씩 일하고 있어. 내가 일주일에 쉬지도 못해. 근데 중요한 게 이거 다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미 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근로기준법을 본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연하지. 아니 법이 있는데 우리 왜 이런 거야? 아니 진짜 그 노동법이 너무 유명무실한 그냥
껍데기뿐인 그런 법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전태일은요,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평화시장 그 재단사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 노동 환경과 실태를 스스로 조사합니다. 나아가서는요, 조사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정해야죠. 그죠? 그래서 노동청에 근로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언론엔 자신들의 그 열악한 근로 환경을 호소합니다. 심지어는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선이 되었나요? 개선이 되었으면 전태일 분신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별다른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과 노동자들은요, 있으나 마나한 법 우리가 태워버리자 라고 하면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합니다. 특히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 적힌 서적을 불태우면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게 되었죠. 쓰러진 그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22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합니다. 네. 22살이면 이제 지금 제 나이랑 또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혹한 노동 현실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앞으로 더는 한국 사회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럼요. 네. 네. 어쨌건 간에 지금 여러분들 왜 주 며칠째? 5일째. 하루 요즘 몇 시간이죠? 8시간.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지킬 수 있었던 어떤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청춘들의 노동자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어떤 노동 조건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전태일 사건은요, 박정희 정부와의 그 침체되어 있었던 노동운동을 다시금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맞아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다 죽었으니까. 산자들의 어떤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이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서울대, 고대, 연대, 이화여대 등에서 농성과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그 움직임들이 지금 활성화되려고 했는데 70년대 이게 되면서 맥이 다 끊어지잖아요. 이게 뭘까요? 또 유신. 또 유신. 참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1972년 유신 체제가 들어서면서 또 한 번 노동운동도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때 얼어붙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겨울 진짜 문화죠. 다 네, 다. 꽁꽁 얼었네요. 그렇죠. 진짜. 이게 날씨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거 아시겠죠? 이게 유신 체제입니다. 네. 왜 일반적으로 이 박정희 유신 체제에 이어지면서 전두환 체제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안 되고 했던 것들의 반전. 그 반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주화운동. 그렇죠. 영화 1987. 1987. 네. 87년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바로 민주화의 물결이 불던 그때 반전이 일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게 지금 87년도에 있었던 그 노동자들 대투쟁입니다. 아, 대단했습니다. 이때 진짜 저도 이게 뉴스를 통해 보면서 와, 이 노동자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가지고 시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뭐 거의 그냥 뉴스 키면 계속 이 영상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울산 현대 노동자들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자신들이 그 노동하는 그 현장의 어떤 그 기구들, 기계들 이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시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영상에 좀 담고 오, 대단하다. 이게. 다시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거리로 나서기 시작한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는데 이제 외면받고 소외받았던 노동자들의 이 불만과 저항이 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터져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독재 정권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이 노동자들은요, 민주 노조 건설,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운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7월 5일 현대 엔진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면서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의 불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7월이잖아요. 6월 항쟁 이후부터 바로 그냥 밀군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산 창원 지역의 대공장들이 합류하고 울산 현대그룹 노조연합 노동자들이 가도 시위를 전개하죠. 이 파업의 불길은요, 1952년 조방쟁이처럼 아까 그 조방쟁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실패했어. 그런 식으로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것이죠. 네. 아니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무슨 그 중장비들이 다 총출동했더라고요. 막 지게차랑 덤프트럭 막 위에 올라가가지고. 중장비를 앞세운 이 노동자들의 시위 대열은요, 무려 4km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이건 뭔가 어떤 그 노동자들의 힘, 그 힘을 보여줬던 어떤 그런 모습이 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파업의 불길은요, 곧이어 경상, 수도권, 전라, 강원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또 업종도요, 중공업에서 택시, 버스, 백화점, 운수, 서비스업까지 전 지역과 전 산업에 걸쳐서 이 파업과 시위가 일어났죠. 이 표를 통해서 당시 분위기를 아마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노동조합 수. 87년 항쟁 이후에 지금 무려 거의 2배가 뛰어요. 그죠? 34.8% 증가고요. 조합원 수도 18.27%. 그러니까 87 항쟁을 거치면서 단결하는 모습들, 조합수라든지 조합원 수, 단결하는 모습들이 지금 명백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석 달 동안 발생한 쟁의 건수는요, 3,3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4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국적인 대투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전두환 정부는요,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이 노동자를 강제 해산시켰고요, 대규모 구속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어서 국회가 나설 때가 됐네요.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벌어지고 좀 문제점이 발생하면 항상 그 이슈를 어디로 끌고 들어왔다? 국회로 끌고 들어왔다. 맞습니다. 국회 역시 이 정부의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그럼 그 내용 속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사 문제는 치안 차원에서 다루어졌고 정보기관이나 경찰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으며 이 방법은 실제로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통하는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부는 물론 근로감독관을 비롯한 모든 노동관계 공무원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세를 전환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장관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제야 인사의 노동운동은 언제까지나 불건전 노동운동으로 좌경용공 시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죠. 노동관계 공무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자세 좀 전환해라. 노동운동은 곧 좌경용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빨갱이. 이런 인식 버려라. 공산주의자의 전형적 행위처럼 여겨왔는데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해라. 이렇게 지금 일가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회가 제대로 할 만했네요. 사실 저희 때도 제가 이제 이때만 해도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그러면 에이 저런 빨갱이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네. 노동자들이 노동운동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정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거 이제 그만하라는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9차 개헌에 보면요. 노동 3권 보장, 국가 최저임금제의 시행. 최저임금이 6월 항쟁의 그 결과물이었네요. 지금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그전에는 최저임금제. 와,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네, 이런 게 딱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진짜 감사하다. 그러니까요. 예. 1987년 9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을 원칙에 따라 법률의 유보 없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가 추가가 됩니다.
또 1987년, 89년 근로기준법도 계속 개정이 되었던 것이죠. 자, 1987년 개정된 그 근로기준법인데요. 기업 파산 시 임금 채권 우선 변제, 근로시간 일 8시간 나왔죠. 지금 8시간 이제 나온 거예요. 네, 그 앞에 전태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6시간 이런 거 아주 좀 말게 해달라고 했는데 드디어 16시간 나온 거예요. 법적으로. 또 주 48시간, 네, 최대 60시간. 주 48시간이면은 며칠 일하는 거예요? 6일. 월화수목금토. 그죠? 왜냐면 저희도 옛날에 학교를 토요일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죠? 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1989년 개정엔 좀 더 진일보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 신청. 아까 왜 우리 그 Z세대 물어봐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해서 어찌할 줄 몰라 울고 있어요.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 얘기도 아닌데 너 그만 잘라?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해고 등의 구제 신청이 이미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근로시간 일 8시간, 그리고 주 44시간 더 줄어들었죠. 그죠? 최대 56시간.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드디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났네요. 맞습니다. 이후로도요, 노동법은 시대에 맞게 점차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죠? 7. 그러면 2004년 그 이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죠? 네네. 2004년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제정됩니다. 만약 우리 크리스티안이 2004년 이전에 오셨다면 좀 이렇게 부당 노동 행위. 피디님이 갑자기 요거 끝나고 나서 요거 세트 정리하고 가세요. 세상에. 뭐 이런 거 2004년에 안 하시려고요? 그럼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식사 꼭 하실 거예요? 쉬어야 돼요, 이러고. 그러니까요. 2004년이면 전 11살이에요. 그러니까요. 11살이어서 멕시코에서도 아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티안도 유월항쟁의 덕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맞네요. 혜택을 받는. 그렇죠. 자, 뿐만 아니고요. 2014년에는요.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을 통해서 그전까지 그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바로 이분들. 네. 대중문화예술인들. 네. 이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네. 당시에 진짜 뭐 연예인의 전속계약 문제나 뭐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문제 이런 게 좀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방송계 내에서도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요. 나이 씨 지금 소속사 지금 있나요? 있어요. 계약서 잘 썼어요? 잘 썼겠죠? 아니 옛날에는 왜 그 노예 계약이라는 표현이 막 있을 정도로 너무 그 연예인분이나 이 대중문화 하시는 분들에게 가혹한 어떤 그런 법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저 대학교 때 네. 레이디 퍼스트 할 말들이 많네. 네. 대학교 때 알바 형식으로 뭐 촬영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힘들게 야외에서 발로 뛰면서 막 촬영을 했는데 요만큼 그것도 주는 거를 그거를 안 주셔가지고 너무 싫다. 굉장히 진짜 그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하루가 날아간 것 같아서 허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어찌할 수 없을지 몰라도 지금은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거 바로 신고하면 큰일 납니다. 네, 바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노동법이 처음 만들어진 그 계기와 어떻게 이 국회와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해 왔는지에 대해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국회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깨닫는 그런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노동법 고치는 어쨌건 그 주체 기관은 어딘가요? 국회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요구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국회가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편으로는요, 여전히 이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보호받지 못하는 직종이나 신규 산업의 경우에는요, 또 법이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빠르게 산업이 다양화되고 있고요. 또 발전되는 만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참 국회가 하실 일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삶과 직결되고 있는 이 노동법,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우자라 할 말이,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됐다. 오늘 나는 법 준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제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잖아요. 그럴듯한 법이 있더라도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처음 불러주신 노래 가사처럼 미싱만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닌 법도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는 네. 내가 아는 만큼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죠. 사실 좀 저도 아직 법에 많이 무지한 부분들이 있어서 놓치거나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최소한 피해는 보지 않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은 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법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맞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네.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연 맞아요. 알아시- 그 예쁜 의미를 이제 담아서 저도 네. 오늘 나는 노동법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알아야 피해를 보진 않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 아느냐,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는 노동법 관련 수업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줬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는 거 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라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실질적인 맞아요. 교육인 거니까 필요한 거죠. 그렇지. 맞습니다. 오늘 나는 최저임금제의 시작을 알게 됐다. 당연히 노동법이 생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건 줄 알았는데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일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최 학생 이렇게 2주에 걸쳐가지고 저희와 네. 함께했는데 어떠세요? 저번 지방자치도 그렇고 오늘 배웠던 노동법도 그렇고 이제 국회사는 제 전공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다 사회복지의 일부고 딱 시작과 가깝다고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앞으로 국회사에 대해서도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우절물 국회사 인스타그램과 국회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역사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지난주 당첨자는 각 응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잘 알 국회사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빚은